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최대 2%로 낮추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월세 시장까지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 배격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당 주요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의 퇴진 공개 요구에 이어서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국회 입법과 정부의 공급 확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폭풍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 이후 정치권의 파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비 피해 소식입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해 피해가 큰 경기도와 충청 지역을 찾아가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함께 주변에 있는 군과 중장비 회사와 협의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송갑석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국방부의 요청에 공병부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지도부가 경기도 이천과 충북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충북 충주를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수해 현장을 다니며 지원 활동을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민가 100만 원, 상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급히 중앙정부가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선포해서 예비비와 또 특별 예산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복구와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는 충남 천안과 충북 충주를 포함해 최소 10곳 이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인데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재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추경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쓰고 부족하면 재해 추경까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현장 점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직 재난 관련 재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굳이 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4%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월세 시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한 정부 여당이 이번엔 전월세 전환율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라 전세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전월세 전환율 4%를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월세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전세를요. 이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플러스 3.5인데요. 이게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고.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은 국가가 월세 가격까지 쥐락펴락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고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던 정부 여당이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가 나오자 시장 협박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선 정책 발표 후 추가 대책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겁지겁 내놓은 대책이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가야 하는데 이미 한 정책을 발표해놓고 보완한다면 그것이 보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강제 규정을 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독재 배격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해서 파장이 일었는데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던 민주당 내에서 해임안 제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인 만큼 해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해체해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른 최고위원이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한 데서 더 나아가 강제 퇴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당내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여권의 비판이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적 영향력만 키워준다는 건데 홍익표 의원은 검찰총장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선 안 되고 윤 총장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계속 검찰총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맞섰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법치주의 수호의 책임자로서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오히려 공작 정치를 자행하는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검언 유착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김두관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를 모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의 분홍색 원피스, 본인은 분홍색이 아니라 붉은색, 빨간색 원피스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 의원 여기저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본회의 의상 화제가 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 뉴스N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국회 등원 복장으로 옳다 옳지 않다 갑론을박에 이어서 류 의원이 입고 나온 원피스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요. 진보정당의 초선 의원이자 21대 최연소 의원, 또 20대 청년 여성 의원으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던 류 의원이 이번에는 의상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을 깨보고 싶었다는데 이렇게까지 의상이 논란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장을 입을 때는 니까짓 게 무슨 정장이야. 뭐 이런 말들부터 해서 항상 어떤 성희롱성 발언이라든지 혐오 발언은 있어 왔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류 의원은 앞으로도 일하기 불편함 없는 옷,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본회의장에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번 논란으로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신이 속한 산자위에서 노동 부문에 대한 여러 정책 현안 질의를 했다며 이 부분도 다뤄달라고 오히려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의상에 대한 도를 넘은 조롱이나 성희롱적인 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이 동료 국회의원들은 이 정당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이번 의상 논란을 잘못된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류 의원 응원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류 의원이 속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요, 오늘 SNS에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며 류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원피스는 직장 여성들이 입는 그 사랑하는 출근 룩이자 국회도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도 힘을 보탰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류 의원에게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고요. 양향자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상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여성으로서 유감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옷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삼는지 여성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남성 의원들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류 의원에 대한 이 성희롱 수준의 발언 등을 비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SNS에 그 17년차 국회 꼰대가 류 의원을 응원한다며 이번 논란으로 입에 오르내린 유시민 전 의원의 백바지도 청바지도 원피스도 모두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판을 가장한 성희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 반성하라고 쓴소리를 냈는데요. 김남국 이원욱 의원도 꼰대 정치는 가라, 단정하고 일하는데 편한 복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로 류 의원을 응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나 잘못된 논란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또 더구나 거기에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더더구나 비난받거나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유호정 의원이 지금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라고 그랬죠. 아마 역대 최연소는 1954년 3대 국회 때 대통령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살로 최연소였는데 두 번째 최연소가 아닌가 지금 그렇네요. 유호정 의원이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국회에서의 본회의에서 의상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조금 전에 나왔던 백바지, 세속적 백바지라고 얘기하죠. 뭐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17년 전 재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선서를 하러 그 본회의 단상에 오르던 날 류 의원처럼 의상 논란이 불거졌었죠. 검은 정장이 아닌 흰 바지, 일명 백바지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 차림으로 파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집단 퇴장으로 유시민 이사장은 결국 다음 날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서야 의원 선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류호정 의원 의상 논란과 비교하면 동료 의원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등원 복장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국회법 25조에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 포괄적 내용의 조항만 있을 뿐 어떤 식으로 입어라 하는 복장 규정은 없기 때문에 남성 의원들은 넥타이에 짙은색 양복, 여성 의원들은 이 자켓, 정장 등이 본회의 복장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상도 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류호정 의원 의상 논란은 국회에 유권 해석 요청 민원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류 의원 복장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회가 유권 해석해서 논란을 하루속히 잠재우라는 민원이 국회에 접수가 된 건데요. 국회 측은 민원은 비공개라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류 의원 의상과 관련해 3건의 민원이 들어온 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네, 오늘 유호정의 복장 관련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눴는데 과거에 한복을 입었던 강기갑 의원, 또 중간에 빨간 무늬가 있었던 티셔츠를 입었던 홍준표 의원이 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이슈 분석 장재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해서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제재 해외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진척이 없는 남북 고속철도 사업 재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없이 진행이 가능한 사업에 먼저 착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남북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 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외의 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평양과 베이징, 모스크바를 지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남북 철도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간다는 구상입니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했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북미와 남북 간 대화가 모두 멈춘 상황. 국제철도협력기구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남북철도 연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평양과 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과 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철도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아래서 유엔의 제재 없이 지금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또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준용해서 서울역에서부터 가자. 한국은 2018년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먼저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통과해 단둥역을 도착하는 국제 물류 열차를 시범적으로 띄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남과 북과 중국이 합의만 하면은 시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소독만 잘하면은 물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을 테니까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 안에라도 시행 가능한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남북한 공동추진기구 설치 등에 즉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제진역을 방문해 남북 철도 사업에 의지를 보였고 국회에서도 여권 의원 연구단체들이 논의에 나서는 등 관련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 의료보험.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액의 경우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09년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1년째 변한 게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일일이 종이 서류로 챙겨 했던 증빙자료도 전자 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험가입자 모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른 보험금 산정과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보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전자 형태의 증빙서류 신뢰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문서가 아닌 데이터로 그에 따른 진위가 보상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켜서 충분히 보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입법 시 단서 조항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민간 보험업계의 환자의 개인정보 취득을 간소화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관계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으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개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밖에 민간보험의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건 행정인력이 별도로 없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편익 증진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난달 23일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내일 전공의 파업, 오는 14일 개헌위 위주의 의협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권력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당정청 회동 참석에 대해선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공공재인 방송과 전파를 권력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라며 양국은 특별한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이 공동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6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가 연일 중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이 수문을 열고 무단 방류에 나서면서 연천과 파주 등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서는 등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북한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통보 없는 황광댐 무단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황광댐 무단 방류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회담에서 황광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남북 합의 위반이자 속 좁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통일부를 향해 이번 북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남북 협력을 요청해 달라면서 우선 남북 연락선 복구가 이뤄져 기본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방류에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와 북한의 무단 방류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임진강의 필승교 수위는 다행히 오늘 새벽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인근 주민들도 속속 귀가를 하고 있지만 수위가 언제 또 높아질지 모르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쌍윤 효과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 통합당은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합당의 지지도는 리얼미터 주중 집계 방식에서 지난 2월 창당 뒤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민주당의 하락과 통합당의 상승으로 양당의 지지도 차이는 오차 범위인 0.8%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입법 독주, 그리고 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쌍윤 효과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고 윤 총장의 독재 전체주의 발언이 보수층을 더욱더 결집하게 했다는 평가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여론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 않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7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수 야당의 현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통합당이 원내 정책 투쟁에 집중을 하면서 여론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쌍윤 효과를 넘어서 민심을 얻을 새로운 동력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차원에서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SNS상에서 날선 공방을 벌여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을 단속해달라는 당부글을 남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긴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의 기초에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위원장에게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사실의 기초에서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의 주택거래 허가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 주장을 비판했는데요. 이 지사는 노태우 정권 당시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이 추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인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며 주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와 주 원내대표가 공방을 벌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최근 정부 여당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규제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을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김종인 위원장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결의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간단치 않은 정치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성한용 기자, 오늘 주제 어떤 걸 특히 오셨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정부의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부동산이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그 이후에 여파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얘기를 주제로 택해왔습니다. 아다시피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적인 차원의 투기로 조세 정책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완료를 했고 또 마지막 날 마찬가지로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당 또 여당에 포함된 지역구라든가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의견 조율의 문제도 있지만은 정책의 수용성 관련해가지고 논란돼볼 만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데 미리 협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좋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발전한다 그러면 투기꾼들이 몰려가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약간 그 지역에 좀 손해 보는 그런 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 지금 노원구 마포구 이런 데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필요하다. 여기 다 찬성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동네는 그거 지으면 우리 아파트값 좀 떨어질 것 같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총선 걱정이 되니까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스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급 대책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 쪽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성격상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정치인들은 또 그런 정도의 제스처는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뭐 그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사전에 정보 유출이 되면서 그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과천 왜 신도시 얘기 나올 때요. 결국 뭐 신도시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는 어느 곳에 무슨 입지를 가져간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 과천청사 같은 경우 그거 다 내보내고 거기를 멋있게 저 공원 같은 거를 꾸리면 정말 최고의 주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서 지금 과천시장이 뭐 보니까 텐트를 치고서 이제 반대 농성에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데 제가 보건대는 저런 정도는 이제 정부 여당이 공급책을 마련하면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일 것이다. 다만 이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주민들의 반발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그 이슈라고 봅니다. 그럼 반발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실제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내건 정책의 수용성, 실현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게 거기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섬으로써 뭐 교통 여건이나 기타 주거 여건이 좀 악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 좀 당근책을 제시해주면 주민들하고의 그 접점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책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 또 수용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하고 집행을 하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혹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꽝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일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한번 밀고 갈 겁니다. 약간의 뭐 조정이나 뭐 확대 축소 이런 정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런 여당 분위기의 통합당은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더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 연설로 인해 가지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원내 투쟁으로 전략을 좀 바꾸는 모습입니다. 윤 의원만큼의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번에 아주 뭐 훌륭하시죠. 근데 이분의 그 발언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보면서 이분의 이제 발언 내용보다도 태도가 좀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주 보통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하면 막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차분하게 저는 뭐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네. 시작하면서 아주 그 인상적인 5분 연설을 했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차인이다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결국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전세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몇십 년 동안 정착이 됐고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전세 그 집주인이 갑자기 뭐 목돈을 마련해서 그 내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어차피 전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0년 전에 50% 정도가 전세였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로 줄었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게 부동산, 뭐 집주인들도 문제지만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20대 국회까지 충분히 합의를 했던 거고요.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은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윤희숙 의원이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이 더 복잡해진다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셨네요. 네. 글쎄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도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제 전세 제도에 잔재가 남아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 인도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세라는 게 워낙 그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산물이란 말이죠.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어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가 점점 더 월세 제도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세입자가 오히려 더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갑자기. 벌써 오늘 아침에 저 한국감정원인가 뭐 거기 그 관련한 기사 보니까 더 뛰었어요. 전세값이.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이 과연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옳다 쳐도 그 방향까지 가는 과정, 속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전세 월세값이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지금 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못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야당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메시지는 확실히 준 것 같아요. 네, 정책 논쟁을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5분 자유 발언을 여러 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회가 그런 식으로 정상화되는 데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정치 현장 오랫동안 출입해 왔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국회 본회의 등에서 연설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호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역시 이제 우리가 왜 좀 약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정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굳이 야당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칠 필요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부동산 문제가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이 이러한 점에서 잘못돼 있다. 뭐 이런 걸 만약에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당도 와서 그 반대 논리로 옹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전 반응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그 8월 3일 날 그 부동산 3법이 다 통과됐는데 지금 며칠 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거부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한 대책 같은 것을 저는 야당이 국회 같은 데서 주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는 특히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콘텐츠예요. 네. 국민들이 정치인의 말을 들을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 저 사람은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윤희숙 의원이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말할 때 좀 배워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경기도는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통하는 네. 토지거래 허가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재명 지사와 조영원 대표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집값이 계속 뛰면 이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까요? 글쎄,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영원 대표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논쟁이야 뭐 저보다 저 두 분이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됐을 경우에 제가 그냥 몇몇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 자체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래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를 얻어야 될 사람도 있고 월세를 얻어야 될 그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시장은 꼬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에 대한 그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정말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제 뭐 좀 그 비상 대책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절벽 사태가 온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3대 정책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앞에 두 개는 나중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토지는 공공재다.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금 결정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다 맡기는 건 옳지는 않아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워낙 급하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을 정해서 거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하면은 그런 정책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위헌이다 이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대개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개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렇지 않아도 다주택자도 많고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데 앞뒤를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제도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걸 도입해야 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좋은 대안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지금 전환율, 이자율 해가지고 4%에서 더 낮춘다고 얘기했는데요. 기존의 전세에서 전환했을 경우는 적용시킬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월세를 신규로 계약을 맺으려면은 이게 적용 대상이 적용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신중하게 여당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그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현재 제도로 본다면 사실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여당 일각에서 이제 어겼을 경우에 뭐 과태료 2천만 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기는 기준도 현재 전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처음부터 나는 월세로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월세 가격은 누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똑같은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4층과 5층도 한 곳이 만약에 전체를 다 수리한 거라고 하면 월세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파트라고 같은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자꾸 싸우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거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지만 그렇다고 시장과 전부 역행하는 것도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대에 어느 타협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정부도 워낙 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복합적으로 내놨는데요.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 조치를 아마 취할 겁니다.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백목 의원,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 어떤 겁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그 임관식에서 당부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 지난 3일인데 지난 3일이었죠. 지금 한 사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이 후폭풍이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라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이게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정치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또 아니면 언론적인 얘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신임 검사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가슴 깊이 새겨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헌법 가치를 얘기해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가치 얘기를 이번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 진짜 뜻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로 가는 거 이거를 막는 것이 우리의 헌법 가치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 그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겨냥한 거 아니냐.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머릿속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머릿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문면상으로만 본다면 신임 검사들한테 헌법상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란 말이죠.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한 거다. 그렇죠. 그걸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뭐 사퇴하라라고 얘기하는 서른 의원이나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 약간 오히려 너무 견강부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한 10번쯤 읽어봤어요. 그 대목을.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너무 전문가가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독재, 전체주의 뭐 이런 단어는 사실 지금 야당이나 이제 보수 세력에서 문재인 정부 공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어요. 어느 교수가 썼던 용어 같기도 한데요.
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한테 당부하는 말인데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학자가 해야 될 말을 왜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또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야지. 사실상 그쪽을 겨냥한 거다라고 사실상 보시나요? 겨냥하면서도 지금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고 봐요. 겨냥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석의 영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재 전체주의 얘기는 사실은 최장기 교수가 먼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게 그럼 독재와 전체주의는 야당만 쓸 수 있는 거냐? 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인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글쎄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해야 될 말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있습니다. 네,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있죠, 대표급은. 네, 네. 서른 최고위원이 사퇴 요구를 했고요. 김두관 의원이 당에 해임안 제출 제안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기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건데요. 네. 민주당 지도부 또 핵심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서른 최고위원님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당 지도부터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낸 거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뭐 법안 내고 주장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 다 근래 다른 사안에서도 많이 좀 돌출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자임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또 그렇게 검찰총장을 굉장히 미워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조금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생각은 전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거 기조 전반을 봤을 때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우선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도 반응 없어요. 그러면 여권 핵심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아마 기분이 속 좋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우리를 겨냥했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좋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면 오히려 이거의 후폭풍을 더 키우는 측면. 이런 정무적 고려 때문에 저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른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은 이제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고 이제 본인들이 또 뭐 그건 또 어떤 의도인지는 뭐 저도 짐작은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예, 사퇴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기존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뭔가 서로 갈등하는 양상 속에 주목을 받았는데. 권경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오늘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글이 어저께 한번 썼었고 이제 오늘 오후에도 또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MBC 보도가 나가기 몇 시간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수정을 했어요. 이제 MBC 보도 이후인 것으로 그래서 밤 9시쯤으로 기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MBC 보도는 이제 사실은 익명으로 나갔거든요, 전부 다.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은 오늘 권경의 변호사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바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거론을 해가면서 뭐 나쁜 누구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권경의 변호사가 제기하는 의문이 그런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전화를 왜 했는지 제가 잘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회부 법조 출입 기자들이나 우리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이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 정도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처음에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거 윤석열 한동훈인가 보다라고 대충 알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리 뭔가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도 이후에 한 얘기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가려봐야 되고요.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영인 얘기하는 국조라든가 특검은 좀 과하다라고 보시는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단으로 이 진상규명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건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진상은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권경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날 무려 1시간 반을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권경의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쭉
그 거의 문답식으로 그 굉장히 길게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럼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언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 경험 뭐 이런 것까지도 쭉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공경혜 변호사랑 통화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MBC의 보도 맥락과 같은 생각을 한상혁 위원장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꼭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갈등을 빚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 혐의 입증이 실패하면서 글쎄요, 네. 추 장관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이제 검찰 인사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추 장관이 하루 전에 윤 총장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인사에도 그 의견이 반영이 될까요? 글쎄 이제 지난번에 뭐 윤석열 패싱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정보에 보면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한 번의 검찰정법 위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마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요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공모관계가 기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금 심정 어떨까요? 조마조마할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이제 공모관계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거 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지금 4개월 동안 수사했거든요. 4개월 동안 못 밝힌 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마조마하고 본인의 책임론 문제에 관해서 약간 좀 그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그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긴 했지만 지난번 패싱과 별 차이 없이 별로 반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검사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장관이 행사를 합니다. 근데 누구냐에 따라서 총장이 좀 센 사람이면 총장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장관이 좀 그립이 강하면 장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 초기에 너무 수사는 물론이고 인사까지 윤 총장이 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인사 때 윤 총장 뜻이 전부 다 반영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특수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다 차지했고, 균형이 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 인사할 때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조국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는 그때 어떤 총장한테 너무 권한이 많이 넘어가면서 벌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조국 장관이 과연 임명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무너졌던 것 때문에 이제 반대로 지금 장관이 좀 인사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총장 의견을 장관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둘러싼 갑론을박 다뤘습니다. 오늘 두 분 논평 한 줄로 줄이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 먼저 주시죠. 저는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23번째 대책이 나왔다고 하고 물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 4번째다 5번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언어의 유희를 해봤는데 부동산 정책이 부동이었으면 좋겠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제는 윤 총장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택했고 한 줄 논평은 부동산 정책으로 두 개를 겨냥하셨네요. 네, 성 기자께서. 지금 국회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 부의장 2명 두도록 헌법이 돼 있어요. 지금 국회 헌법 위반한 상태고요. 그런데도 이제 야당은 안 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야당 눈치 보고 부의장 임명 선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고요. 상임위원장도 여야가 나눠 맡는 게 1988년 이후의 관행입니다. 9월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국회를 좀 정상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한영 기자 얘기까지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한강 수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